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추석날 1,000원 국밥을 나눈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1초마다 쏟아졌습니다. 아들들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자식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들의 회사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가족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아무나 자는 곳이 아니에요. 추석이라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버스 있으니 빨리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8시였습니다. 명자는 큰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은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며느리의 반쪽 얼굴만 보였습니다. 72살 명자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밥집 일을 마치고 서둘러 챙긴 가방이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현관 불빛이 역광이 되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얘야, 오늘 국밥집 문 일찍 닫고 왔어. 내일 추석인데 큰아들네 집에서 같이 지내려고.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더 좁게 당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귓가가 윙윙 울렸습니다. 미리 말을 안 했다고? 며칠 전에 전화했잖아. 명자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확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냥 올 수도 있다고만 하셨고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자는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얀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명자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본 적 있는 그런 종류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는 뭐니?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저희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니고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자는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희미하게 파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작은 카메라 렌즈가 깜빡깜빡 빨간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렌즈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심하게 녹화만 되고 있을까요? 명자는 문득 이 순간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며느리의 냉정한 거절이 모두 그 작은 렌즈 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끝을 멈췄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가 정성껏 쌓은 밑반찬 통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깍두기와 된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할 때 쓴 두건 자국이 이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이 튄 자국들이 옅은 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요? 미리 말을 안 한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사흘 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큰아들아, 엄마가 추석에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그때 아들은 뭐라고 했었죠? 엄마, 괜찮아요. 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믿고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명절이니 하루쯤은 쉬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장복내 할머니는 섭섭하다고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 할머니에게 미안했지만 아들네 집에 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창문 중에 아들네 집 불빛을 찾았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이었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불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불이 꺼졌고 안방 불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아들 부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갈색 봉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금 문 앞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추석 전날 밤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로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이는 버스 정류장도 한산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서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두 아들과 찍은 옛날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명자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8살, 작은아들 민수는 5살이었습니다. 명자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명자는 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였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그 봉투는 대체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숨기려 했을까요? 현관 카메라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을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애들한테 딱 넘겨줘도 조심해야 해. 효도 조건 꼭 넣으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명절 전야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안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버스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명자는 바로 매표소로 갔습니다. 할머니, 추석표는 이미 다 매진됐어요. 매표소 직원의 말에 명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명자는 매표소 유리창 너머로 젊은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명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증편 버스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보장은 못 드려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차도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도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들고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귀성하는 밝은 얼굴들과 달리 구석에는 명자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구석 벤치 한 자리를 겨우 찾아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옆에 두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긴장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1시가 되었고 자정이 되었고 1시가 되었습니다. 명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일찍 닫느라 저녁도 거른 채였습니다. 명자는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명자는 커피를 조금씩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합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 너머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혜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명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혜문은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터미널에 계신 어르신들 많으세요. 집에 못 가시는 건가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혜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명자는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더 큰 눈물을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정혜문은 명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증편버스 나가요. 제가 운전할 건데 꼭 태워드릴게요. 그리고는 다른 승객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명자는 초콜릿 포장을 뜯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대합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명자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작은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자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댁도 집에 못 가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래요. 자식 집에 가려다 돌아오는 노인이 이렇게 많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큰애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명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명절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요. 혼자 있는 집으로요. 할머니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알아봐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견뎌야죠. 두 노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요. 대합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요. 명절의 화려한 귀성길과는 다른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4시 반 출발 증편 버스 승객 여러분께서는 3번 게이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딱딱한 벤치에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자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예매한 표로 집에 갔을 겁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거나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혜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객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버스에 태웠습니다. 명자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반찬통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반찬이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까요? 아들들이 자신을 반겨줄까요? 명자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앞쪽에서 정혜문이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명자를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오늘 밤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지쳐서 잠들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자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요. 그리고 갈색 봉투를 숨기던 그 손이요.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습니다. 생각할 힘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저 버스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국밥집이 있는 그곳으로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그 작은 가게로요. 새벽 6시였습니다. 버스가 명자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혜문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혜문은 명자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 밤마다 이런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갈 곳 없이 터미널을 떠도는 사람들을요. 정혜문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새벽 7시였습니다. 명자는 국밥집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잔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손수 써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글자 일부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간판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명자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6개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낡은 의자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밥 1,000원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5,000원, 6,000원 받을 때 명자는 1,000원만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습니다. 명자야, 우리는 돈 벌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니야.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는 게 우리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명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보스턴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 든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깍두기, 된장, 무생채,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깍두기에서 시원한 냄새가 났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으로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고 매콤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큰 솥이 4개 놓여 있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솥이었습니다. 명자는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문을 일찍 닫느라 국을 끓이지 않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솥뼈와 양지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와 대파도 있었습니다.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55살이었고 명자는 47살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옆 땅도 샀습니다. 2,000평짜리 작은 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땅이 나중에 값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 땅은 우리 노후 대비야. 나중에 팔면 요양원 갈 돈은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이 죽고 20년 후 명자는 그 땅을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반씩 증여했습니다. 아들들이 집을 사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재촉했습니다. 명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조건부로 증여하세요. 효도를 조건으로 넣으시라고요. 명자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이라고요. 아들들은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방문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에는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명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땅을 그냥 줘버렸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봉투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땅 서류였을 거예요.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아들들이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요즘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땅값이 몇 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미는 필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그 땅,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명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남편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솥들이 보였습니다. 깨끗이 닦아놓은 조리대가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국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자의 삶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삶이었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을 끓이겠다고요. 손님들을 맞이하겠다고요. 장복내 할머니도 올 것이고 혼자 사는 노인들도 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자의 국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0원으로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솥뼈를 꺼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솥뼈를 싱크대에 담갔습니다. 찬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물에 풀렸습니다. 명자는 뼈를 문지르고 또 문지렀습니다. 72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멈추면 명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끓이는 동안만큼은 명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뼈를 씻고 큰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켰습니다. 푸른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명자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겁고 살아있는 불이었습니다. 명자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잡았던 국자였습니다. 솥 안에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요. 내일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싸울 힘을 모으면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국밥집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진한 뼈 국물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명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손님들이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명자는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끓도록요. 아침까지 은근하게 끓여야 제맛이 났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쓰러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손님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들을 위해 국밥을 퍼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땅을 되찾기 위해요. 할머니, 오늘도 문 여셨어요? 추석 아침 6시였습니다. 명자는 국밥집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장복래 할머니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76살의 장복래는 명자의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찾아왔습니다. 복래 언니, 일찍 오셨네요. 명자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국을 끓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불 켜진 거 보고 혹시나 했죠. 장복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언니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명절에 혼자 계실 텐데 국밥이라도 드셔야죠.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은근하게 끓인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명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자식들이 찾아올까 기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자의 국밥집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오늘 문 닫은 줄 알았는데. 70살의 김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호랍이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추석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철 아저씨, 앉으세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명자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국물에 밥을 말고 양지머리를 듬뿍 얹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국밥 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노인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 맛이야. 김상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국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한 끼가 그에게는 유일한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명자는 쉴 틈 없이 국밥을 퍼냈습니다. 손님이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게 밖까지 줄이 늘어섰습니다. 명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을 오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시쯤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었습니다. 여기가 천원 국밥집이죠? 마이크를 든 남자가 물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기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6개의 테이블이 모두 꽉 차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명절인데도 문을 여셨네요. 박민준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요. 박민준은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맨이 가게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따뜻한 국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박민준이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명자를 향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명절인데 왜 쉬지 않으세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명절이라고 다 가족이랑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분들이랑은 안 보내세요? 박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올해는 못 온대요. 그 말을 할 때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명절 보내니까 좋아요. 명자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민준은 손님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국밥집 어떠세요? 장복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절에 굶었을 거예요. 1,000원으로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장복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명자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해요.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취재가 끝나고 박민준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거예요. 명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밥 끓여서 파는 거예요. 하지만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진짜 명절의 의미예요. 박민준과 카메라맨이 나간 후에도 손님들은 계속 왔습니다. 10시가 되었고 11시가 되었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쉬지 않고 국밥을 퍼냈습니다. 국물이 동나면 또 끓였습니다. 밥이 떨어지면 또 지었습니다. 손님들의 빈 그릇을 보는 것이 명자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장복래가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상철도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거들었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덕분에 따뜻한 추석 보냈어. 손님들이 하나씩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명자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명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봤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명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는 TV를 켰습니다. 6시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웃을 위해 국밥을 나눈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명자의 국밥집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올해는 못 온대요. 화면 속 명자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외로워 보였나요? 저렇게 슬퍼 보였나요?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장복래와 김상철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자는 TV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동네 이장 오상범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명자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자랑입니다. 명자는 문자를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봤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국밥집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명자의 하루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엄마 아니야? 큰아들 정우의 집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저녁 6시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채 국밥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1,000원 국밥을 나누는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올해는 못 온대요. 어머니의 씁쓸한 웃음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복래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명절에 굶었을 거예요. 김상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진짜 가족인데도 어머니를 문 밖에서 쫓아냈습니다. 추석 전날 밤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였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 씨, 뉴스 봤어요?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정우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내일 출근하면 이야기 좀 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시어머니 그분 맞지? 너희 집 추석에 시어머니 안 모셨구나. 회사에서 다들 이야기하던데. 수진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어떡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채린이 뉴스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얘기를 했어. 민수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씁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올해는 못 온대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를 모시면 피곤할 것 같았습니다. 채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이야기가 벌써 기사로 떠 있었습니다. 천원 국밥 할머니, 명절에도 홀로 일하며 이웃 돌봐. 아들 둘 있지만 명절 혼자 보낸 국밥집 할머니 화제. 기사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채리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아들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도 효도 안 하다니. 요즘 젊은 세대들 정말 답이 없네. 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망했어. 우리가 불효자식으로 찍혔잖아.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민수였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형.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정우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이 나갔고 온 나라 사람들이 봤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요. 그리고 불효하는 아들들의 존재를요. 어떻게 하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할머니 아들이래. 진짜? 세상에.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정우 씨.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분간 외부 미팅은 빼는 게 좋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가 그 뉴스에 나온 분이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추석 전날 밤 시어머니를 문 밖에서 돌려보낸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봉투도 생각났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여한 땅을 팔기 위한 서류였습니다.
민수도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사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민수 씨, 가정 문제가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되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 어머니의 씁쓸한 웃음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모든 게 그 땅 때문이야.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땅 팔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시어머니가 알았나 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를 거야. 우리가 조심했잖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어머니가 봉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수였습니다. 형, 우리 어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사과해야 해.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명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정우 올림.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요.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들들이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방문일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당신이 남긴 땅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요. 명자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일 애들이 온대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장복래의 다급한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 이틀 후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장복래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명자는 항상 6시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복래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 쪽에서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자야. 장복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복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장복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 오상범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상범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상범과 장복래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방 바닥에 명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자야, 정신 차려. 오상범이 명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미약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장복래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장복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영양실조 증상도 보이고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장복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다른 사람들은 배불리면서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복래도 함께 탔습니다. 오상범은 국밥집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명자를 진찰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장복래에게 물었습니다. 장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웃이에요. 아들들이 있긴 한데. 장복래는 말을 흐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혈압도 매우 낮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장복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답했습니다. 장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상범이 입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명자는 3층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흰색 침대에 명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손가락에 물려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장복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자야, 괜찮아질 거야. 꼭 일어나야 해. 장복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상범은 명자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명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큰아들 정우, 작은아들 민수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상범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동네 이장 오상범이라고 합니다. 오상범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국밥집 주방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지금 성모병원 3층 302 호실에 계십니다. 오상범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상범은 작은아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놀랐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정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에 서서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복래가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들이 아들이에요? 장복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 저는 큰아들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요? 명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복래가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채린도 곧 도착했습니다. 병실은 복잡해졌습니다. 두 아들 부부가 침대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신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아들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무언의 비난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오상범이 일어섰습니다.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명자 씨 가방 안에 있던 것들 여기 넣어뒀습니다. 오상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복래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들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참았습니다. 병실에는 아들 부부들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명자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외상장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외상으로 국밥을 먹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완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갚지 못한 외상이었습니다. 장부 뒤쪽에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증여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수 앞으로 증여된 땅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 정우는 그 문구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계약서를 봤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이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계약서를 준비해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땅을 팔려던 계획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명자 할머니를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정우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병문안 왔습니다. 도윤은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잠깐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장부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 명함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요. 왜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정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복래였습니다. 장복래는 명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깨어나지 않으셔서요. 명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복래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명자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명자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장복래는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쓰러진 것을요. 구급차로 실려온 것을요. 아들들이 다녀간 것도 말했습니다. 애들이 왔다고요? 명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장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와요. 지금은 점심 먹으러 나갔고요.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매일 온다고요. 쓰러지고 나서야 찾아오는 것인가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 계속 찾아오세요. 이도윤이라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이래요. 장복래가 덧붙였습니다.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 젊은 친구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장복래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도윤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는 채널이에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명자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천원 국밥집 이야기요.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데?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특별해요. 혼자서 25년 동안 국밥집을 지켜오신 것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명절에 아들들한테 문전박대당하셨잖아요.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뉴스 보고 취재했어요. 동네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명자는 도윤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이야기를 해주마.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2년 후였어요. 큰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아들이 똑같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있었어요. 2,000평짜리 작은 땅이었지만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거였어요.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땅을 아들들한테 나눠줬어요. 반씩이요. 근데 땅값이 많이 오르더군요.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건을 넣으라고요.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라고요.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효도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카메라는 명자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준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고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큰아들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줬어요. 우리 집은 아무나 자는 곳이 아니래요. 명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추석 전날 밤에요.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멈췄습니다. 명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갈색 서류 봉투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명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땅 서류였을 거예요. 애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증여한 땅을 팔려고 한다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됐대요. 땅값이 몇 배로 뛰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명자는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가방 있지? 안에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어요. 도윤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명자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건부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아들들하고 법정 싸움을 해. 그냥 포기하려고. 명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럼 여론이 움직일 거고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명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명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도윤은 계약서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장부도 펼쳐서 찍었습니다. 25년 동안의 외상 기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국밥을 먹인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갚았고 어떤 사람은 갚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갚지 못한 사람들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워주거나 그대로 두었습니다. 도윤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1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김상철, 국밥 30그릇,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후 힘들어하심, 외상 탕감이라고요. 도윤은 그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페이지들도 찍었습니다. 명자 몰래 조용히요. 할머니, 이제 쉬세요.
도윤이 카메라를 끄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 만들게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질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장부, 그리고 명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안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요.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도윤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명자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도윤이요. 명자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잘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명자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윤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6시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25년 천원 국밥의 진실, 그리고 배신이었습니다. 썸네일에는 명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진지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1000원 국밥을 나눈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그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명자의 국밥집이 나왔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테이블들, 그리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동안 1000원의 국밥을 팔아온 김명자 할머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영상은 외상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과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국밥을 줬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수백만 원이 넘지만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명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아들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땅을 준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 추석에 큰아들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줬어요.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화면은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해서 조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믿었기에 이 조건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 땅을 팔려고 합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버려지고 땅은 팔리는 겁니다. 영상은 명자가 국밥집 주방에서 쓰러진 날을 재현했습니다. 빈 가게, 꺼진 불,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25년 동안 남을 먹이느라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재산만 챙기는 자식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2시간 만에 20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충격이다. 아들들 이름 공개해야 한다.
조건부 증여면 당연히 땅 돌려받아야지.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이런 자식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 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영상을 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거 봤어요? 대박이네. 정우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증여 계약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영상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단체방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 할머니 누구 어머니야? 설마 우리 회사 사람?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수진도 회사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후배 직원이 책상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거 혹시... 후배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인 영상 봤어요? 1000원 국밥 할머니 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가 있어요. 상사의 말이 민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모두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땅 팔자고 했잖아. 정우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뭐, 너도 동의했잖아. 돈 필요하다고 먼저 말한 건 너였어. 형제는 전화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이 큰아들이잖아. 형이 먼저 어머니 거절했잖아. 너도 전화 안 받았잖아. 문자도 무시했고. 형제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1000원 국밥 할머니의 사연에 새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영상 일부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어머니를 홀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법적으로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봐요. 여론은 명자의 편이었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의 회사로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정우 씨라는 분 계시죠? 그 사람 어머니 학대한 사람 맞죠? 인사팀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우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재택근무로 전환하세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사가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한동안 휴가를 쓰는 게 좋겠어요.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에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명자가 입원한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두 형제는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돌려드려야 해.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 몇 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도 받았습니다. 땅을 돌려주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요. 그래, 돌려드리자. 정우가 결심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들을 보고 TV를 껐습니다. 왔니?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정우와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들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명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여론에 떠밀려 하는 말일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둘 다였습니다.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여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습니다. 추석 전날 밤 어머니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땅을 팔려고 한 것. 정우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전화를 무시했어요.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미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나 이제 결정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다.
명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철회 소송을 시작할 거야. 정우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송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정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돌려드릴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해. 명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하연의 명함이었습니다. 도윤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신대. 명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 며느리들도 내일 여기 오라고 해. 할 말이 있어. 정우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실에 정우 부부와 민수 부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과 체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감히 명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김하연도 왔습니다. 38살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연 변호사입니다. 김하연이 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조건부 증여 철회건으로 상담하러 왔습니다. 김하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충분히 철회 가능합니다. 조건을 위반했으니까요. 김하연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절에 모시지 않은 것, 연락을 끊은 것, 이 모든 게 효도 조건 위반입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하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틀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김하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파트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정훈의 집 현관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명자가 보스턴백을 들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명자와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나 자는 곳이 아니에요. 수진의 입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갈색 봉투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가리키며 뭔가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가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명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김하연이 설명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8시 15분. 며느리께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한 증거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하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서였습니다. 두 분이 어머니 땅을 팔려고 중개업소와 계약한 서류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에 작성되었네요. 김하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우와 민수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를 명절에 받아들이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땅을 팔 준비를 하셨네요. 김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법원에서 10중 8구 어머니 손을 들어줄 겁니다. 김하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 땅을 돌려드릴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명자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보았습니다. 수진과 체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명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명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돌려받을 거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김하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철회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하연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수도 서명했습니다. 두 아들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하연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은 아팠습니다. 자식들과 법적 다툼까지 해야 했던 현실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명자가 네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석 전날 밤 문 앞에서 느낀 그 수치심, 터미널에서 혼자 보낸 그 밤, 그 모든 걸 잊지 않을 거다. 정우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다.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정우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수진과 채린도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명자에게 절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명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 가족이다. 며느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땅을 되찾으셨네요. 명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도윤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실 수 있겠네요.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국밥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거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물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였습니다. 명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장복래가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김상철과 다른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모두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명자를 둘러쌌습니다.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줬습니다. 명자는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문 열겠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채린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어나시는 날 미리 와서 청소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두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국밥집에 와서 청소를 하다니요. 고맙다. 명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채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국을 끓이자. 세 여자는 주방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명자가 솥뼈를 씻었습니다. 수진이 물을 썰었습니다. 채린이 팔을 다듬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추석 그날 일요. 명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거요. 명자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장복래, 김상철, 그리고 동네 노인들이었습니다. 명자 국밥 한 그릇. 저도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뽀얀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밥을 말고 고기를 올리고 파를 뿌렸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손에 익숙했습니다. 수진과 채린이 국밥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며느리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명자야, 며느리들이 돕네? 장복래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이니까. 손님들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명자의 손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김상철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였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들을 봤습니다. 너희 회사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 냈어요. 어머니 가게 재개장하시는 날인데 당연히 와야죠. 명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들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럼 설거지 좀 해라. 정우와 민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혼자서요. 형,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나쁜 자식이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앞으로 잘하자. 두 형제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요. 도윤도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촬영해도 될까요?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가게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명자의 모습을요. 며느리들이 국밥을 나르는 모습을요. 아들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손님들의 모습을요.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자, 정우 부부, 민수 부부였습니다. 명자는 국밥을 6그릇 퍼왔습니다.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자, 먹어라.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과 채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국밥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거다. 너희도 그 마음을 배워라.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배울게요. 6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어머니,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올게요. 국밥집 일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이니까요. 명자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수진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요리 배워서 대접할게요. 채린도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세요. 손주도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명자가 사진에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한 식탁에 모였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땅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정신 차렸고요. 명자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시고요. 명자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우리 잘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복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줄게.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명자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25년 동안의 손맛이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국밥 한 그릇의 화해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국밥을 먹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와 민수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진과 채린이 국밥을 나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이에요. 진짜 가족이 됐네요. 이런 결말이 필요했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느껴져요. 명자는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노인들에게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욕과 분노 끝에 찾아온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한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땅을 되찾았고 자존심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국밥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1,000원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